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편 계모가 숨진 의붓아들의 친동생도 학대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나온 계모 측의 주장을 사건 현장에서 짚어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어린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7시간 동안 감금을 해서 숨지게 한 계모 성 씨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이제 검찰은 살인죄로 의유를 해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미 이제 보도가 된 대로 이 계모는 의붓 아들을 7시간 동안 이제 가방 안에, 원래는 이제 뭐 큰 가방에 넣었다가 또 다시 또 작은 가방에 넣었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좌우간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계모는 범행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피고가 평소에 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방에 들어가 있을 당시에도 호흡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헤어드라이기를 키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집어넣는 등 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명히 살해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만약에 다시 나가게 된다면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 추적기 부착 명령을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 9살 어린이가 이제 숨진 과정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네.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그 심정지가 와서 뭐 계모라고 표현도 됩니다만 이제 뭐 아빠의 동거녀가 되겠죠. 병원으로 데리고 가긴 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갔다가 이틀 뒤에 사망하는데 그 과정을 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뭐 게임기를 고장을 냈는데 뭐 거짓말을 한다 이러면서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용 가방에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3시간 정도 외출했다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으로 또 옮겨서 아이를 들어가게 하죠. 그 이후에 아이가 이 호흡 곤란이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 성 씨의 범행이 더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죄명을 이제 살인죄,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건 이제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그 가방 안에서 사실 호흡이 너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숨이 안 쉬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오히려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는 굉장히 왜소한데 저 엄마가 계모가 직접 저 가방에 올라가서 뛰기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가 줄어들면 그때 빨리 어떻게든 일단 지금 아이를 치료하던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와 차별을 받았을 그런 개연성이 많았던 게 본인의 친아들과 이 숨진 아이의 몸무게 차이가요. 숨진 아이가 몸무게 23kg니까 평균적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몸무게에 31kg니까 8kg 정도 부족한데요. 네. 계모의 친아들의 몸무게는 약 4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모 성 씨는 지금 나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재판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네, 이제 성 씨를 상대로 기소된 범죄 항목을 살펴보면 살인, 그리고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데요. 성 씨의 변호인은 오늘 첫 재판에서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 씨가 가방 위에서 두 발이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고 헤어드라이기의 바람도 가방 안에 직접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아이의 손에다가 쏘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데요. 재판부가 이제 향후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 성 씨에 대한 적어도 살인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이 성 씨 행위자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균인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저 같은 성인이 제 몸 사이즈에 딱 겨우 들어갈 정도의 트렁크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내가 조금 있다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위험을 이제 인식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밖으로 저를 가둔 사람은 그걸 당연히 인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걸 살펴본다면 적어도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방에서 뛰었지만 높이 뛰지 않았다. 참, 네. 계모가 이 숨질 9살 아들 외에도 이 아이의 동생도 학대를 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한아동 학대 방지협회하고 경남 여성 변호사회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등장한 이 B군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에 자기 아버지하고 형하고 3명, 그리고 이제 또 계모와 또 계모의 아들, 딸들이 있어요. 네. 총 6명과 함께 2018년 11월부터 쭉 생활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계모의 학대가 그동안에 상당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맞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질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몸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피한 상태에서 매가 벽을 갖다 맞았는데 그 벽이 뚫렸다 할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너무 학대가 심해서 지난해 4월부터는 원래 이제 자기 친모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경찰과 검찰 그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들어서 이번에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성 씨를 고발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 사건과는 또 별개로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재판부가 계모 성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냐라고 의사를 물어봤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뭐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물어봤고요. 재판 도중에 간간히 이제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분명히 무죄인데 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니 이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사람,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위 굉장히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내가 국민들한테 좀 호소할 수 있는 많은 거,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면 거의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피해자 아이의 가족들이 굉장히 거칠게 욕설을 퍼붓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다고 합니다. 네. 자, 검찰에서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까 성 씨가 살인죄 고의를 부정하면서 두 발로 높이 뛰지 않았다, 헤어드라이기를 직접 불어넣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의 자녀들이 성 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거나 헤어드라이기를 가방 안으로 직접 불어넣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영상 진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 씨의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을 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제 받아봐야겠죠.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수사 과정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이웃의 관심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 5월 5일이에요. 그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이 사망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웃에서 가정폭력을 의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고 이때 가서 살펴보고 아이를 봤더니 이미 온몸에 멍자국이 있고 또 이 머리는 찢어져서 한 2.5m 정도의 그 상처가 있었고요. 또 담뱃불 흔적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보호단체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당시 조사 과정을 보면 아이의 친부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원가정으로 이제 복귀해서 보호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한 이후에 이 아이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건데 당시에 한 달 전에 이 가정폭력 의심으로 신고가 됐고 그때 가정에서 분리가 되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금에 와서야 남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우선 우리 숨진 아이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